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해 제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괴물 같은 인간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악마 같은 인간을 실제로 겪어본 적은 처음이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도와주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절명의 순간에 제 삶을 구원받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보고 항상 그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심리센터에서 아픔을 가지고 오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데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는데요. 원래 저는 평범한 부모님과 3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 집에 막내딸로 자랐어요. 오빠와는 가끔 서로 생존이나 확인할 뿐 별 다른 말은 안 하는 요즘 말로는 현실남매 그 자체랍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혼자 사는 저는 새벽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을 새벽이라고 지은 이유는 파란색 눈과 회색 털이 너무 예뻐서 그 이름과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자주 직장 동료들과 불금을 즐기곤 하고요.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새벽이와 함께 영화를 즐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새벽이가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게 애교가 많고 얌전한 개냥이라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죠. 이런 저에게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연애를 잘 못했다는 것이에요.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를 3개월 사귀어봤던 거 말고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낯을 가리는 사람은 많지만 저는 그중 유난스럽게도 새로운 만남을 버거워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일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극도로 긴장하느라 제대로 동기들과 친해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돕기 위해 저희 부모님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게 도와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부유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는데도요. 덕분에 저는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쯤 사회생활하는데 무리 가지 않은 정도로 상태가 좋아질 수 있었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상담 치료사가 될 수 있었고요. 저는 항상 과거의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듯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도 저에겐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연애까지 챙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30이 가까워져 갈수록 저는 제 인생에 결혼은 없는 거구나 하고 포기한 채로 살았어요. 그나마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저희 센터 내 경비 업무 및 CCTV와 같은 보안기기들을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이었는데요. 늘 저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먼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니 자연스럽게 안면이 트이게 되었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뒤에는 조금씩 안부도 묻고 대화도 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잘 못 만드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친해지라고 애써왔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는 반응들 뿐이었죠. 드디어 사겨? 아, 오래도 걸렸다. 뭐야,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귈 거 알고 있었어? 누가 모르냐? 옛날부터 그렇게 티내고 다녔는데. 뻔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너한테만 꼬박꼬박 인사하고 갔잖아. 그래? 나는 계속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그때 나 좋아하나 싶었는데. 야, 그때 우리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참나. 과장님들은 내기도 했다고? 뭐? 내기? 그래, 이번 달에 사기나 다음 달에 사기나 내기하셨다더라. 근데 대부분 내년에 사기는 데 걸었어. 참나, 나도 눈치 있거든. 뭐래, 너 되게 없거든. 동료들은 저더러 눈치가 없다며 한동안 놀렸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면서 저의 연애를 축하해 주었어요. 실제로 그 남자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저보다 1살 어린 나이였음에도 연하남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젠틀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죠. 경비업체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듬직한 느낌도 있었어요. 가끔은 우유부단한 저를 대신해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죠. 거절을 잘 하지 못해 이 일 저 일 모두 떠맡아야 했던 제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행동했더니 더 이상 저에게 과한 업무를 시키지 않아서 놀랐던 적도 있었고요. 자기 말대로 거절하니까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나를 잘 안 부르셔. 거봐, 내 말이 맞지? 정중하고 예의 있게 말씀드리면 다 된다니까. 내가 말해준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했지. 조금 다르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버벅거리거나 과하게 웃진 않았어. 다음부터는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서 해봐봐. 알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남자는 그런 저를 귀찮아하는 티 하나도 없이 다 받아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 과거의 트라우마까지도 전부 품어주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1년 만에 급속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는데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어느새 그 남자는 하나부터 10까지 제 생활 전부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지? 오늘은 밀가루 먹지 말고 집밥 먹어. 쌀 주문한 거 아직 안 왔는데 밀가루 말고 한식으로 배달시켜 먹을게. 그러게 미리미리 시켜놨어야지. 내가 그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게 늘 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알았어,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해? 마트에 가서 작은 사이즈라도 얼른 사와. 오늘은 꼭 밥 해 먹어. 알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만 배달시켜 먹고 다음엔 집에서 밥 해 먹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넌 내가 왜 그렇게 게을러?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소 잘 지내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제가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면 저희는 크게 싸우게 되었고요. 그 남자는 오히려 큰일에는 화를 거의 내지 않았고 작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남자의 그런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곤 했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저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생활비를 고정하라거나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등 항상 저를 위해주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종국에 사과를 하게 되는 쪽은 언제나 저였죠. 제가 사과하면 그 남자는 언제나 곧바로 화를 풀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했어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어? 내가 너한테 시키는 일 중에 나 잘되라고 말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유미쌤이랑 거리 두라고 했던 것도 결국 내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한 말들 나중에 보면 다 옳은 말들 뿐이었잖아. 안 그래?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죠. 정말로 그 남자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 새벽이 정기검진 날짜를 그 남자가 시킨 대로 앞당겨 갔다가
하마터면 큰 병이 날 뻔한 걸 초기에 잡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의 연애를 이어갔고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에서 장미꽃잎을 깔아놓고 저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정화야, 내가 앞으로 평생 너 안 아프게 지켜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장미꽃 너무 예쁘다. 고마워. 앞으로의 삶에서 나랑 있기만 하면 늘 행복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프로포즈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맙지. 케이크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멋진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항상 친하게 지내는 또래 동료들이 5명 있었는데 그중 아무도 결혼을 약속했다는 제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다들 어색한 웃음만 보이며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 반응에 저도 당황했고 내심 충격이었죠. 5명의 동료들은 머뭇거리다가 곧이어 한 명이 결심한 듯 저에게 입을 열었어요. 저와 특히 친하게 지냈던 지혜라는 친구였죠. 사실 사귄 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아서 결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데 네 남자친구가 너를 좀 너무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너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말 꺼내는 거야. 아직 얘기만 오고 간 상황이라면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해서. 좀 당황스럽네. 2년 넘게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알았을 거야. 내가 상담 치료사인데 그걸 모르겠어? 너희가 봤을 때는 그래 보였을지라도 둘이 있을 땐 안 그래. 물론 그분이 전형적인 세뇌를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옆에서 우리가 볼 땐 네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휘둘리는 게 보여서 그래. 건강한 연인 사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텐데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 너 지난 여름에도 남자친구가 시켰다고 매일같이 걸어서 출퇴근했다며. 날이 그렇게 더웠는데. 그건 내가 살 빼고 싶다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추천을 해준 거지. 내가 버젓이 카드 찍고 버스 탈 수 있는데 남이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걸어 다녔겠어? 나도 다이어트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 우리가 오해했나 보다. 미안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말을 꺼내본 것뿐이야.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마음은 고마워.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 내가 더 잘 알아. 남자친구야 너희한테 남이니까 못 믿었더라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믿어줬으면 해. 그럼 다행이고 결혼 축하해. 진심이야. 지혜는 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동료이자 또래 친구들인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저도 지난 연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당시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료들이 너무 오버한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죠. 앞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결혼 준비도 하고 결혼 이후에도 예비 신랑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료들도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남들이 의뢰 그렇듯 저희의 결혼 준비 역시 마냥 평탄하게 흘러가지만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커플이랑은 좀 달랐던 게 남들은 보통 예비 신부가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면 예비 신랑이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예비 신랑은 전혀 반대였어요. 수동적이긴커녕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덕분에 서로 의견이 자꾸만 부딪혔죠. 결혼식은 웬만하면 작은 규모로 진행했으면 좋겠어. 굳이 결혼식 하루를 위해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어? 차라리 그 돈으로 혼수를 더하는 거, 그런 게 이득이야.
나야 괜찮은데 부모님이 문제지. 부모님이 워낙 지인들이 많으니까. 애초에 우린 양가 부모님 다 6남매, 7남매셔서 가족만 해도 엄청 많단 말이야. 예식장은 큰 곳으로. 그럼 지인들을 조금만 불러야겠네. 참, 그럼 직장 동료들 다 부르지 마. 괜히 분위기만 어수선해지니까 최소한만 추려서 불러. 특히 지혜씨는 뺐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래, 다 같이 올 텐데. 애초에 지혜만 빼고 청첩장을 어떻게 돌려? 당신이 기분 안 나쁘게 잘 말하면 되지. 그걸 못해? 저는 직장 동료인 지혜를 부르느냐 마냐로 예비신랑이랑 2주 동안이나 말싸움을 했어요. 하필이면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던 지혜를 콕 집어서 싫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한 병만 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계속 예비신랑을 설득했고 결국 저희는 지혜를 부르긴 부르되 결혼 이후에는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약속을 하고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뷔페 음식을 한식으로 하냐 양식으로 하냐로 또 싸우고 비즈가 있는 드레스로 하냐 없는 걸로 하냐로 또 싸웠죠. 첫 번째 싸움을 제 뜻대로 지혜를 부르기로 해서인지 그 이후로는 싸움이 의미가 없었을 정도로 예비신랑의 뜻대로 전부 진행이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을 딱 3개월쯤 남기고 있었어요. 이제 싸울 건 다 싸운 뒤였고 결정해야 하는 것도 얼추 다 결정한 상황이라 어서 식만 빨리 올리고 끝나길 바라는 중이었죠.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서인지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더없이 좋았고 곧 이 사람과 부부가 된다는 게 설레기도 했어요. 같이 살 신혼집 계약도 이미 다 끝낸 상태였고요. 사실상 거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처분해야 할 짐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취하던 집의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가 화두에 오른 거예요. 바로 자녀 문제였죠. 이렇게 부피 많이 차지하고 버리기 뭐한 건 당장은 작은 방에 그냥 쌓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차근히 정리하든가 아님 그냥 거길 창고처럼 써도 될 것 같고. 작은 방? 거기 애기 방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창고처럼 쓸 수는 없지. 애 키우려고? 당장은 우리 두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데 벌써 애 생각을 하게? 우리가 그동안 자녀 계획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네. 다다음 달이면 결혼하는데. 나는 가지려면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1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덜 고생한데 나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자기야 무조건 빨리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애를 키울 만한 사람이 되어야 애를 가지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조건 빨리 가져야 하니까 애를 가지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둘이 합치면 월 600만 원 가까이 버는데 왜 조건이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임신이 되면 그때 육아 교육도 받으면 되고. 정서적인 여유를 말하는 거잖아. 솔직히 자기가 아직은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잖아. 내가? 내가 왜 책임감이 없어? 우리 새벽에도 잘 키우고 있잖아. 이거 봐. 고양이 키우는 거랑 사람 키우는 거랑 같아? 그 둘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자기가 아직도 정신적으로 어리다는 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저희는 그 일로 며칠 동안이나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제가 과거 학폭을 당했던 트라우마까지 이야기하며 저는 아직 그때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굉장히 화를 냈는데요. 짐 정리를 마친 뒤 약 보름쯤 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화를 냈던 것도 전부 잊혀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키우는 고양이 새벽이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집안 어딘가 있다면 사료랑 물이 전부 비워져 있어야 했는데 그것도 전부 그대로였고 집에 설치해둔 카메라는 거실과 안방만 보고 있어서 현관문이나 창문은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이가 언제 나간 건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죠. 패닉 상태에 빠진 저는 예비 신랑에게 곧바로 전화해 이 일을 알렸고 곧바로 달려와준 예비 신랑과 함께 집 안과 근처 건물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결국 새벽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9년이나 함께했던 새벽이를 그렇게 잃고 나니 저는 엄청난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죠. 새벽이는 드레스룸에 있는 창문으로 나간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방충망이 모두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내가 방충망이 어디 열려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또 안락한 집을 놔두고 새벽이가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을 정도로 내가 좋은 주인이 아니었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혹시 잠깐만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큰 변을 당했나 하는 불안감까지 들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곁을 지켜주며 달래고 위로해 주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이제 더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 애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내가 자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긴 친구가 새벽이었단 말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요즘 결혼식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런 정신으로 애는 어떻게 키우지? 애는 말고 다른 고양이를 키우면 되지. 신혼집으로 이사하면 그때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자. 다음 고양이한테는 더 잘해줄 수 있을 거야. 자기 말이 맞아. 나는 너무 책임감이 없어. 애를 먼저 안 가진 게 너무 다행이야. 괜찮아. 이 다음 고양이 키울 때는 내가 잘 도와줄게. 예비 신랑의 극진한 위로 덕에 저는 그나마 일상을 조금씩 되찾을 수가 있었죠.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의 진심 어린 위로도 큰 힘이 되었고요. 근데 다들 저를 위로하는데 한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가 방충망도 열 수가 있나? 구조가 발톱으로 찢어버렸다면 또 몰라. 그걸 고양이가 직접 열고 나갔다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열었을 수도 있지. 에이, 살면서 실수로라도 방충망 열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고양이가 직접 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 제 말이 맞아. 정한 이 잘못은 절대 아닐 거야. 고양이가 직접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고양이들이 막 이불 정리도 하고 도어랑 문도 열던데? 맞아, 그럴 거야. 고양이들 엄청 똑똑해. 전단지 같은 거 붙였어? 이미 방방곡곡 다 붙였지. 그런데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요즘은 막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민영이 말이 맞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내. 곧 결혼하는데 기운 차려야지. 이제 한 달 남았잖아. 그 사이에 새벽이가 안 들어올까봐 걱정이야. 곧 내가 이사 가니까. 마음이 초조했지만 친구들의 말처럼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계속해서 이사 준비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오니 또 이것저것 챙길 게 많더라고요. 축가를 불러주기로 한 지인과도 만남을 가지고 사회자도 정하고 예식 순서에 따른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예 전날부터 예비 신랑과 있다가 다음날 새벽부터 강남으로 이동해 헤어며 메이크업을 전부 받고 또 드레스를 입으러 가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예식장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찾아와 별의별 거를 다 물어보고 가고 하객들도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다른 홀에서도 결혼식이 진행되니까 하객만 해도 몇백 명이 홀에 서 있었고 온 건물이 사람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저도 제 하객을 맞이하느라 얼굴 근육에 경련이 올 정도로 웃고 있었는데요. 한참 하객들이 몰려올 때 저희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적당한 시간대에 와서 당연히 반가운 마음으로 맞으려고 했는데 회사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 어두운 겁니다. 그러더니 2명의 친구가 총대를 메고 하객들을 뒤로 물리더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지혜가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정화야,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저기 기사님, 저희끼리 얘기 좀 하게 잠시 자리 좀 비켜주세요. 결혼식 전에 꼭 이야기해야 돼? 식 이제 20분도 안 남았어. 그 전에 네가 꼭 봐야 해. 정화야, 제발. 이거 한 번만 봐봐. 직장 동료들은 사진 기사님과 예식장, 드레스샵 관련 직원들까지 전부 밖으로 내보내고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이 모든 일이 왠지 불길해 보여 저는 얘기가 듣기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제가 거부하기도 전에 지혜가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를 틀어주었어요. 한눈에 예비신랑이 찍힌 영상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영상을 본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사는 아파트 CCTV 영상이었는데요. 날짜가 바로 제 고양이 새벽이가 사라졌던 그날이었죠. 제 집에서 새벽이 뒷덜미를 잡고 나오는 예비신랑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새벽이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예비신랑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새벽이를 억지로 캐리어에 집어넣더군요. 캐리어를 잠궈버린 예비신랑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캐리어를 신경 쓰다가 앞을 잘 못 보고 걸어가던 예비신랑은 그 앞에 주차하려던 오토바이와 순간 치일 뻔하더군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양이가 든 캐리어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수차례 내려치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영상으로 보아도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예비신랑은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도 못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뻥 차버린 예비신랑은 자기 차로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예비신랑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남편을 몇 번 돌아보다가 자리를 뜨셨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니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어요. 정아야, 이거 네 예비신랑 맞지? 맞아. 나 지금 너무 충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어떻게 해야 해? 혼인신고는 했어? 아직 안 했지? 이 결혼 계속 할 거야?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잘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너무 충격적이라 머리가 새하얗기만 해. 고양이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남편 차에 내비게이션 보면 기록 나올 거 아니야. 아직 기록이 남아있다면 고양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일단 그것부터 해야겠다. 나 좀 도와줄래? 저는 예비신랑과 특히 우호적으로 지냈던 친구에게 얼른 물품 보관해 놓은 곳으로 가 예비신랑의 차키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사이 후다닥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죠. 친구가 차키를 가져오자마자 저와 지혜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나머지 동료 친구들은 계속 신부 대기실 문을 막고 버텨주었죠. 저희는 숨가쁘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예비신랑의 차를 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같이 타고 왔던 차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끔찍한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죠.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CCTV 영상이 찍힌 날짜에 뜬금없이 가평 휴게소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는 얼른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새벽이를 찾아? 가평 휴게소에서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오는데? 블랙박스 영상 보면 되잖아. 이건 남편 거라서 나는 이거 다룰 줄 모르는데 그냥 통째로 가져와. 지금 세세하게 볼 시간 없잖아. 그래, 그냥 뜯어가자. 저는 블랙박스를 통째로 뜯어갔고 다시 지혜와 함께 후다닥 신부 대기실로 올라갔어요. 이미 사회자가 예식이 시작되었다고 안내를 하고 있었고
신부 대기실엔 친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중 특히 기계를 잘 다루는 친구가 있었는데 블랙박스를 받아들더니 작은 카드 하나를 쏙 빼고는 이것만 있으면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저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을 뒤엎을 거니까 제가 올라가면 아까 그 아파트 CCTV 영상을 틀어달라고요. 친구들은 알겠다며 얼른 예식장 직원을 찾으러 달려갔고 잠시 후에 신부가 입장할 차례라는 속이 멘트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는 조금 떨리긴 했지만 모든 일들이 너무 급박하게 벌어지다 보니 평소답지 않게 제가 긴장감을 억눌러 버리더라고요. 새벽 일을 생각하니 도리어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예식장 직원들이 신부 화장을 하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신랑 모르게 준비한 서프라이즈로 둘러댔고 그 차림 그대로 버진로드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예식장 안 하객들은 헉 하고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퍼졌죠. 예비신랑은 벙찐 표정으로 절 봤다가 이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절 노려봤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객들 다 불러놓고. 결혼 뒤집어 엎으려는 짓이다.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자격이나 있어? 미쳤어? 지금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신데. 그래, 니네 부모님, 가족, 친척분들 다 와 있으니 물어볼게. 넌 대체 뭐가 부족하게 자랐길래 사이코가 됐니? 어? 뭐라고? 사이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친구들이 아파트 CCTV 영상을 틀었어요. 하객들은 영상을 보며 어머, 저거 동훈이 아니야? 하고 바로 예비신랑을 알아보았죠. 이후 예비신랑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하객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어요. 예비신랑은 당황한 듯 귀가 새빨개졌다가 이내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순간 그렇게 감정 없이 차가운 표정이 예비신랑의 본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죠. 예비신랑의 민낯에 치가 떨린 저는 저도 놀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우리 새벽에 어쨌어? 어디로 데려갔냐고.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네가 애를 낳네 어쩌네 개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고양이에만 정신 팔려서 사는 여자가 뭔 놈의 애를 낳겠다고. 뭐? 고작 그딴 이유로 새벽이를. 그리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너 저분한테 한 짓 명백히 폭행이고 불법이야. 어떻게 사람한테, 그것도 우리 새벽이가 들어있는 캐리어로 그딴 폭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 너도 족골 나고 싶지 않으면 닥쳐. 내가 괜히 그랬어? 네가 계속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면서 철딱서니 없이 구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나 좋으라고 그랬어?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너 잘 되라고.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나 잘 되려고 한 생명을 버렸다고? 제정신이야? 이딴 식으로 때와 장소 못 가리고 제멋대로 구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쳐 맞고 다니긴 하지. 성인이 다 되어서도 친구들한테 좀 맞은 거 가지고 징징거리긴 하고. 정화야, 너는 네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괴짜인지 몰라? 나니까 너 챙겨주고 살겠다고 한 거지. 결혼식 이딴 식으로 파토 내고 나랑 헤어지면 너 평생 혼자 살 거야? 예비신랑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평소 싸울 때마다 반복했던 똑같은 레퍼토리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전엔 몰랐지만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알겠더군요. 제 눈앞에 그 남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그냥 사이코 그 자체라는 걸요. 제가 그동안 그 남자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부들부들 떨며 한마디도 못하고 있자 그 미친놈은 자기 말이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선을 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나랑 결혼했으면 그깟 고양이 내가 10마리도 더 사줄 수 있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 일을 망친 거야. 어? 뇌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고. 상식적으로 무슨 일을 알게 되었던 결혼식장에서 너처럼 깽판 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 예식장 비용부터 해가지고 오늘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
전부 다 네가 계산해. 알겠어? 우리 쪽 하객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너희 부모님도 같이 사과드리라고 해. 특히 우리 부모님한테 말이야.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지.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그 인간한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빈 블랙박스를 있는 힘껏 집어 던졌어요. 놀랍게도 그 인간의 이마에 정통으로 내리꽂히더라고요. 마치 조상신이 각도를 조절해주기라도 했던 것처럼요. 그 인간이 화가 나 저에게 다가오려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 날라와 그 인간을 발로 차버리더군요. 너무나 완벽한 날라차기였죠. 바로 제 친오빠였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 뚫린 입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오랫동안 주짓수를 배웠다던 오빠는 널브러진 예비 신랑 위로 올라타 그 사이코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어요. 하객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예비 남편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저는 얼른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차로 데려다 드렸어요. 평소 서로 교류도 많이 없는 친오빠이지만 그래도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는 가족만한 존재가 없더군요. 저희는 서로 눈빛만으로 소통을 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거든요. 부모님을 차에 데려다 드리고 와도 오빠에게 깔려있는 예비 신랑에게 저도 다가가 머리털을 몇 움큼 뽑아버렸습니다. 못돼 처먹은 그놈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저희는 예식장을 홀가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이후 저희는 복잡하고 긴 과정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시며 그놈을 당장 족치겠다고 화를 내셨고 저는 한참이나 부모님을 진정시켜드려야만 했어요. 예비신랑은 저희 오빠를 폭행으로 감방을 보내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예비신랑이 맞은 걸 구경하며 영상을 찍어갔던 수많은 예비신랑증 하객 중 아무도 영상 증거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평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오히려 예비신랑이 제가 없을 때 불법으로 가택 침입을 해 고양이를 납치해갔던 것을 전부 법적으로 처리해버렸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긴 전엔 몰랐는데 예비신랑은 그 전에도 폭력 전과가 4번이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당장 사기 결혼으로도 고소하라고 성호하셨고 실제로 그제가 인정되어 그 사이코 같은 인간은 도리어 본인이 감방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적으로 제 고양이 새벽이를 찾게 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그 나쁜 놈이 제 고양이를 캐리어째 가평 시골 한 복판에 버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제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정차했던 곳을 영상을 통해 어렵게 찾아갔고 그 동네에서 열심히 전단지를 뿌린 결과 새벽이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다만 새벽이를 거두어간 분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어찌나 새벽이를 잘 봐주시고 계시던지 털에도 윤기가 가득했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잃어버려 되찾으러 왔다고 하자 버릴 땐 언제고 무책임하게 다시 찾으러 왔냐며 빗자루를 들고 내쫓으려고 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어렵게 오해를 풀었죠. 하지만 제가 보아도 제 고양이인 새벽이가 할머니와 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혼자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어요.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댁에 방문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사이코 같은 놈에게서 극적으로 벗어나 모든 보상까지 받은 뒤 저는 안식년을 가지기로 결정했답니다. 회사에서도 잘 생각했다고 격려해 주었고 동료 친구들 역시 편히 쉬고 오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죠. 괜히 바른 소리를 했다가 한동안 사이가 멀어질 뻔했던 지혜와는 따로 몇 번 더 만나 사과도 하고 함께 술도 기울이며 그간의 일들을 훌훌 털어내버렸어요. 덕분에 오히려 지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일을 쉬게 된 요즘에 저는 요가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제 몸을 돌보고 명상도 자주 하며 제 마음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제 트라우마를 오히려 이용해서 저를 서서히 세뇌시키고 지 입맛대로 휘두르었던 악마 같은 놈에게 엮일 뻔한 만큼 마음이 유약했구나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쩌면 그 사이코를 겪은 뒤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악마들은 책이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고 훨씬 교활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과거의 아픔은 묻은 채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각자의 아픔을 이겨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